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이 아닌 질문 그 자체를 중심에 둔 이야기로 낭독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책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나라가 묻고 백성이 답하는 형식. 정확히는 임금이 신하나 과거 응시자에게 시대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 명했던 겁니다. 이 책문은 단순한 지식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책문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의 벼슬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를 사상과 철학으로 검증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한 사람의 글에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시대, 그 사람의 나라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오늘 소개할 책 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는 그 옛날 책문이 가졌던 질문의 무게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묻게 하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말로 답하고 있는가? 답을 내리기보단 끝까지 질문하고 또 묻는 태도. 그것이 책에 말하는 사유의 방식일 겁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책문 속 질문들의 깊이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만나보려 합니다. 네, 그럼 책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종 29년 문과 중시.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폐단도 함께 생기는데 이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이다. 후한에서는 무과 시험을 보는 날에 군사를 일으킨 배단이 있었기 때문에 군국의 도의를 줄이고 전처와 기병을 맡은 재간을 혁파하였다. 또 송태조는 당나라의 번진이 강에 생긴 배단을 잘 알았기에 병사한 사람이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조정해서 직접 관리하게 했다. 그 때문에 결국 후원은 병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변방이 약해졌고 송은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내지 못할 만큼 전력이 허약해졌다. 한 문제는 가희의 권해를 받아들여 대신에겐 형벌을 가하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대신이 모함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수 없는 배단이 생겼다. 당태종 또한 신하를 예로서 대우하여 3품 이상의 관료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불러들이지 않았다. 하나 이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불러와서 정황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신하는 군주에게 정황을 알릴 수 없는 예가 많았다. 광무제는 전환 때 여러 차례나 실권을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 삼공에겐 아무런 실권도 주지 않고 자리만 지키게 했기에 정권이 결국 대각에 돌아가고 말았다. 예로부터 인재를 헤아려 등용하거나 내치는 일은 어려운 문제였다. 한당 이후엔 인사 문제를 재상이 주관하기도 하고 전조가 주관하기도 했다. 하여 그 득실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했는데 위에 말한 내용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도와 관련이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 우리 왕조에서는 고려 때 사병이 문제를 일으켰던 일을 거울 삼아 사병을 모두 혁파했다. 그런데 그 뒤 다시 사병이 이름을 말하는 대신들이 있었다. 또한 고려에서 대신을 욕보인 일을 거울 삼아 비록 죄가 있다 한들 직접 신문하지 않고 여러 증거를 들어 죄를 정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또 후세는 반드시 죄 없이 모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또 고려에서 대신이 정권을 쥐고 흔드는 일을 거울 삼아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임금이 재결하게 하고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승정원이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했다. 또 고려해서 정방이 외람되의 인사권을 행사한 패단을 거울 삼아 이조와 병조가 인사권을 나눠 갖게 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또 그 권한이 너무 크니 정방을 다시 설치해 제주를 낙점하도록 하자 했다. 자, 거론된 네 가지의 대책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 그대들은 역사에 널리 통달했을 테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생각해 보고서 마음을 다해 대답하라. 대책. 언론을 열어 직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신숙주. 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나라를 이어받아 부지런히 정사에 임하시면서 잘 다스리려는 뜻을 갖고서 널리 뛰어난 인물을 구하기 위해 궁전들의 책문을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이어져 온 득실의 자치를 헤아린 뒤 오늘날의 배단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듣고자 하십니다. 신은 비록 어리석하지만 신의 생각을 말씀드려 임금의 물음에 만분의 일이나마 대답할까 합니다. 신이 책문을 읽어보니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배단도 함께 생기는데 이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통된 근심거리다 하셨습니다. 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업과 수송은 형세가 다르다. 장업대의 정치는 시위를 잠작하여 손익을 헤아려서 배단을 구제하는 목적이 있다. 수송대의 정치는 예법을 쫓아 조심스럽게 지켜 배단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전에 한이 일어났을 때 가희와 동중소는 진의 형법이 너무 가혹한 바람에 예하게 사라진 점을 단식하고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고쳤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견해를 보고서 제왕의 다스림은 모두 이와 같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허나 그들이 법과 제도를 망령되게 고쳐 임금을 현혹시켰는데 그것이 어찌 수성의 방법이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제도를 고친 광무제의 폐단. 첫째, 역사의 사례를 통해 폐단을 개혁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군사력은 중앙이 약하면 외부가 강하고 외부가 약하면 중앙이 강하다. 이 점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이다. 중앙의 군사력이 약하고 외부의 군사력이 강했던 시대는 전한과 당과 5대 마렵이고 외부가 약하고 중앙이 강했던 시대는 후원과 송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는 외부의 전차와 기병을 맡은 재간과 도의를 두어 번진으로 삼았으니 외부의 병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쇠약해지자 동군의 대수인 저기가 무과 시험을 이용해 전차와 기병을 훈련시키고 9년의 경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도 재관들이 시험을 보는 날을 이용해 광무제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권유하면서 대우의 선두에 서 있는 대부와 낮은 벼슬아치들을 위협하여 대중을 호령하려고 했습니다. 광무제는 그 배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후한을 세우고 난 뒤 제6년 국군의 도의를 폐지했고 7년 전차와 기병의 재간을 혁파했으며 9년 관중의 도의를 없앴으니 외부의 병력이 강할 때 생기는 배단을 혁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나라가 쇠약해지자 밖에서 구원해줄 번진이 없었고 권력을 차지한 신하들은 정치를 제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비록 자살을 주먹으로 고쳤지만 한은 결국 셋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제도를 고쳤기에 또 다른 배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과 오된 마렵에는 외부 병력이 강할 때 생기는 배단이 극에 달하여 번진이 제멋대로 날뛰며 나라가 완전히 쪼개졌으나 끝내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 병력이 아니라 내부가 문제. 송태조는 군대에서 나고 자랐기에 그런 배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즉위하자마자 조보의 계책을 받아들여 장수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왕심기 등의 병력을 거둬들임으로써 수백 년간 이어진 번진의 패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 한 사람이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서 통제를 했으니 외부의 병권이 강한 패단을 혁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나라가 쇠퇴해져 적이 침범해 왔을 때 밖에서 지켜줄 강한 울타리가 없었으므로 9년이 뿔뿔이 흩어지고 맥을 못 추게 되었습니다. 하여 금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을 땐 며칠 만에 무인지경 들어오듯 도성 아래에 일렀고 순식간에 두 황제가 북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왕망이 나라를 찬탈한 뒤 법령을 까다롭고 가혹하게 만들어 손만 흔들어도 금령에 저촉되게 했기에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오로지 외부의 병력이 강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송의 휘종과 흠종 때는 채경을 재상으로 삼고 동관을 장소로 삼아 겁도 없이 강한 적을 건드리고 스스로 돌이킬 줄 몰랐으니 설령 외부의 병력이 약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쇠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대신을 예우하되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또한 임금은 대신을 예로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서민들처럼 경을 치고 코를 베고 머리를 깎고 볼기를 치는 형벌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대신을 예로서 공경하라고 정석권 아래였고 한 문제는 대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태종이 죄수를 불러들여 심리한 적이 있었는데 기주자사 정성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종이 정성과는 관품이 낫지 않은데 어찌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묻고서는 마침내 3품 이상의 관리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겠지요. 호인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신하가 수치를 느끼지 않게 대우는 했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은 불려와 정황을 하소연할 수 있었으나 귀한 신하들은 도리어 불려오지 못하게 하여 모함을 당했고 원통하게 누명을 써 스스로 진술할 길을 없게 만들었다. 그 뒤 소망지, 양운, 유계, 장량이 당한 일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대신들이 원통에도 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존중한다는 것이 도리어 해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대신을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의리란 말입니까? 신은 가히가 대신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점은 옳다고 생각하나 대신들에게 자살할 빌미를 마련한 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이 대신을 일반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게 한 일은 옳으나 왜 따로 불러들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서산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대신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함으로써 오랏줄로 묶이고 매질을 당하는 축을 면하게 했다. 그러나 죄 없이 모함을 당한 대신은 스스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죽게 한 배단이었다. 이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입니다. 삼공을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되니 정권은 임금의 큰 권한이기 때문에 남에겐 주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한 말은 모반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신하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으며 왕망은 끝내 작은 그릇과 하찮은 재능을 가지고서 한의 국권을 빼앗았습니다. 아여 광무제는 한을 부흥시킨 다음 오랫동안 정권을 잃었던 점에 분개하고서 원대한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 장수들을 모두 후에 봉하되 일은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공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기가 모든 권한을 총괄했습니다. 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대신을 믿고 권한을 맡기는 것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통된 의리입니다. 어찌 삼공에게만 자리를 지키게 하고 도리어 대각에게는 임금의 권한을 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결국 황간의 권세가 성해져 당고에 화가 일어났으나 삼공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했습니다. 또한 번진과 여러 장수들이 세력을 키웠지만 아무도 감히 어쩌지 못하여 결국 한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학자들은 이에 대해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른 것을 지나쳐버렸다 하고 논평했으니 참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사람을 쓴다는 것은 나라의 큰 권한이나 인재를 뽑는 권한을 맡길 때에는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재를 뽑는 일은 재상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자질과 이력을 따지고 전형의 차례를 매기는 일은 도리어 재상을 번거롭게 합니다. 또한 그런 일은 전조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등용하고 내치는 일까지 모두 전조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당에선 역대로 재상에게 맡겼다가 재상은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고서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전조에게도 맡겼다가 권세가 전조에게 병중되어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세 사람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하에 패단이 없는 법이란 없건만. 둘째, 사병 설치, 대신 예우, 정권 분리, 정방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막힌 상태가 극에 달하면 다시 통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어두워졌는데 우리 대조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성인의 덕을 갖추고 하늘의 운행에 부응하여 나라를 열었습니다. 여러 임금들이 대를 이어나와 옛날을 헤아리고 오늘날을 살핌에 배단이 생긴 법을 모두 혁파했습니다. 허나 천하에 배단이 없는 법이란 없습니다. 참으로 책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배단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신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진술해 보겠습니다. 사병을 혁파한 까닭은 고려 때 권신들이 제멋대로 날뛴 배단을 경계한 때문입니다. 처음 사병을 설치한 까닭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고자 한 것 때문인데 마침내 임금이 약해지고 신하가 강해지는 배단이 생겨 각과 신발이 뒤바뀐 꼴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병을 혁파해야만 했습니다. 허나 태평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군사상의 대비가 느슨해지자 장수는 병사를 알지 못하고 병사는 장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갑자기 군사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병을 설치하자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게 죄가 있어도 직접 신문하지 않은 까닭은 고려 때 대신을 깔보고 모욕했던 배단을 경계한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대신에게 사정없이 볼기를 치고 도끼와 모탕으로 신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어찌 예로서 높이고 존중하는 의리입니까?
이 때문에 대신을 욕보이는 일을 격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나는 옥사의 제 심리는 밝히기도 어려운 데다 날로 간사함과 거짓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증거로 죄를 결정해도 반드시 애매하고 원통하게 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이 모함을 받는다는 단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격파한 까닭은 고려 때 대신이 외람되어 권력을 남용했던 배단을 경계한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임금께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권력을 잡게 되어 권한이 승종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승종원이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정방을 혁파한 까닭은 고려 때 인사권을 외람되이 행사했던 배단을 막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이주와 병주의 그 권한을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거나 내치도록 했는데 그 권한이 정행하며 권세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권세가 너무 크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개혁의 근본은 인재를 얻는 데 있으니 이 네 가지 사항은 고려 때 배단을 개혁한 것이기 때문에 배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다시 배단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은 타당한 듯하지만 실제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이 가만히 네 가지의 배단의 근원을 따져보니 거기엔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배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오로지 사람을 임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법에 배단이 없을 수 없으니 마치 오성육률에도 음탕한 음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그 까닭을 알고서 대치가 되는 내용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참으로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억지로 없애지 않았던 겁니다. 사병의 배단을 혁파하려면 후한의 광무제와 송태조가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한 뜻을 본받아 항상 적절한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대신을 깔보고 모욕하는 배단을 혁파하려면 당 태종과 가희가 대신을 존중한 뜻을 본받아 애매한 옥사의 제 심리를 신중하게 살핌으로써 간삼과 거짓이 날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사의 전행안을 배단을 혁파하려면 크고 작은 일은 반드시 의정부에 거치게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조심하고 삼가게 해야 합니다. 정방의 배단을 혁파하려면 이주와 병주의 인사권을 주관하게 하고 의정부에서는 관리를 등용하거나 내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타당하지만 근본은 반드시 인재를 얻어 일을 맡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적합한 인재가 있는데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않거나 그 말을 따르더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법을 하루에 100번 바꾼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 신이 네 가지 배단을 구제하는 일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언로가 제대로 열려야. 책무는 그대들이 역사의 논리 통달에 있을 테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생각해보고 저마다 마음을 다해 대답하라 하였습니다. 고로한 신이 이 짧은 시간에 품고 있는 생각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허나 신은 향리에서 추천하는 법을 배제한 뒤로 과거제도가 생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무제가 천하의 조서를 내려 유능하고 바르며 고든 말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충원하는 자를 추천하라 했습니다. 그때 동중서의 물인 중직한 말과 바른 의논으로 책문에 답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아무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비에게 거리낌 없이 진술하도록 한 까닭은 당시의 정치가 지닌 배단을 듣고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얻고자 한 때문입니다. 이는 다만 과거의 응시자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대책으로 선비를 뽑는 방법은 역시 좋은 제도입니다. 허나 후세에 이르러 위에서는 옛일을 본 또 책문을 내고 아랫 사람들 또한 문장만 멋들어지게 꾸미는 잔재주만을 자신을 파는 매개로 삼습니다. 이는 모두 윗사람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당 문종이 제거에 친히 책문을 내자 유분이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 했지만 시험관 풍속이 단복을 하면서도 감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 절실한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송일영 영간의 왕한석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문중이 대책에 대해선 신법을 비판하자 마침내 제과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는 그 강직한 말을 싫어한 것입니다. 말을 하게 하고선 절실한 말을 두려워하고 강직한 말을 싫어한다면 어찌 거리낌 없이 언론을 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선비들이 날로 교묘하게 속이는 대로 다투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상전하께서는 진이 문제를 내시어 선비들에게 물으시니 이는 언로를 열고 오늘날의 배단을 물으시며 이른바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신 겁니다. 설령 유분처럼 극언을 하고 공문중처럼 비판을 해도 당연히 받아들이실 터이니 신이 감히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늘의 배단 가운데는 이 네 가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강을 떨치지 못하고 조정의 정치가 날로 허물어지고 백성의 생활이 공궁하고 하늘의 병기가 자주 나타나고 탐욕스러운 수탈이 일어나고 절개와 의리를 닦지 않고 도적이 횡행하는 일입니다. 엎드려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언론을 널리 여시어 직언을 받아들인 뒤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배단을 구제할 방도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계절의 순환처럼 미덥고 돌처럼 견고해 오랫동안 쌓인 배단을 구제하기 어려울까 근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백성도 나라도 모두가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대책, 역사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산문. 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이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정치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윗사람이 마음을 간직하고 법을 적용한다면 정치를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 현명한 임금들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성군으로서 전황들을 계승하여 온 정성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게다가 정치의 근본이 이미 확립됐고 정치의 도구도 갖추어져서 이 시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될 점은 별로 없습니다. 헌데 오히려 법이 제정이 된다면 폐단이 생길 것이고 폐단이 생기게 되면 구제하기 어렵다고 염려하시며 신하를 시험장에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병을 설치하는 일, 대신을 예로 대하는 일, 정권을 나누는 일, 정방을 다시 설치하는 일,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조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역대 정치의 득실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론 대신이 건의한 정책의 가부를 물으시며
하나로 귀결되는 의논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이들 문제는 전부터 신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니 비록 보잘것없는 생각이라고 해도 어찌 성심껏 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의 폐단이 생기는 원인. 첫째, 법의 폐단이 생기는 원인과 네 가지 역사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듣기에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폐단도 함께 생기는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순과 우왕, 당왕, 문왕, 무왕의 법도 끝내 폐단이 없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후대의 법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제왕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법을 제정하더라도 오래 지나서야 폐단이 생겼고 폐단이 생기더라도 구제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른바 황제, 요, 순이 일어나 인간 사회와 자연 변화를 잘 파악하여 백성이 게으르지 않게끔 했고 신령하게 교화시켜 백성이 윤리를 잘 따르게끔 했다 하는 말이 이를 말합니다. 허나 후대 임금들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을 줄 모르고서 늘 법에만 의지하며 정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법에 폐단이 생기고 나면 다시는 구제할 수 없어 마침내 혼란해진 것입니다. 후원 광무제의 사병혁파. 다음으론 질문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고조는 국군의 재간과 기사를 배치하되 수도엔 남북군만 설치했습니다. 유사시엔 경문을 돌려 군대를 비상소집하고 사태가 끝이 나면 다시 해산을 시켰습니다. 무제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예 남북군의 군사로 번을 들게 했을 뿐 수도에 일정한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왕망이 나라를 찬탈했을 때에는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지만 이를 막아낼 위병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기가 전차와 기병으로 군대를 일으킬 수 있었고 광무제도 이 통의 계책을 써 묵과 시험을 보는 날을 이용해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한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광무제는 즉위하자마자 궁극의 도의를 줄이고 죄관을 혁파했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르러서야 신하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렀으나 외부에 의지할 만한 번진 세력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탁이 군대를 일으켜서 궁궐에 쳐들어오고 원소와 조조가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 제 것처럼 여겼지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외부의 병력은 강한 반면 중앙의 병력이 약해서 일어난 패단이 아니겠습니까? 송태조의 사병혁파. 당은 처음에 부병제를 실시했으나 그 뒤로 세 차례나 제도가 바뀐 다음 번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번진의 패단이 크게 달하자 반란을 일으키는 장수와 권력을 정행하는 신하가 천하에 늘어섰습니다. 결국 조정의 정력이 미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됐고 망하게 되고 말았지요. 송태조는 군대에서 성장하여 그런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초기 왕심기, 석수신 등이 지니고 있었던 병권을 역파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 사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번진의 패단을 없애고 병사한 사람이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에서 통제를 했으니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쇠약해지자 도적이 사방에서 침략해오고 적들이 무인지경으로 들어오듯 수도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밖에선 구원해줄 만한 병사 한 사람이 없었기에 마침내 두 황제는 북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후손들이 겨우 장강의 동쪽을 보존했을 뿐 끝내 떨쳐 일어나지 못했으니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송의 전력이 허약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을 예로 대하는 일의 패단. 대신은 임금의 보좌입니다. 대신이 존중받는 뒤에야 임금의 권세도 존중을 받기 때문에 옛날엔 대부에겐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일반 서민과 같이 다루어서 경을 치고 코를 베는 지옥스러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한무제는 가희의 권을 받아들여 대부에겐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 태종은 정성과 죄수 속에 섞여 들어오는 걸 보고서 마침내 상품 이상의 대신은 일반 죄수와 함께 불러들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신을 예로서 대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허나 이런 제도 또한 오래 지속되자 폐단이 생겨 주하부, 소망지, 유계, 장량 등이 원망을 품고 죽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대신들에게 아무 하소연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어떤 때에는 귀한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게 했으니 매우 손실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정권 분리의 어려움. 정권은 군주의 큰 권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전한 말에 이르자 군주는 약한데 신하는 강한 형국이 되어 신하가 검을 거꾸로 잡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망은 끝내 하찮은 재능을 가지고선 슬그머니 한의 국권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광무제는 그 패단을 통렬히 경계하여 삼공의 권한을 없애고 정권을 대각에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허나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신하들이 머리를 움츠리고 방관하게끔 하는 것은 군주가 대신을 신임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조정에 있으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정권이 대각에 있으면 전하가 반드시 황관에게 돌아갑니다. 정권이 황관에게 돌아가면 결국 조정이 혼란해집니다. 이것이 광무제가 눈앞에 잘못된 것만 경계하다 뒷날의 환란을 생각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군주가 등용되면 나라가 잘 다스려져 편안해지고 소인이 등용되면 위태로워져 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큰 권한이니 쓰고 버리는 기틀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재상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질과 이력을 따지고 전형의 차례를 매기는 자질구레한 일은 재상을 번거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조에게 맡겨야 합니다. 역대 군주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재상에게 맡겨 재상이 그 노고를 이기지 못한 예도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 일을 오로지 전조에게 맡겨 권한이 전조에 평중된 예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타당성을 잃었으니 후대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사실 그들 몇몇 군주는 모두 3대 이후에 크게 공적을 세운 군주에 속합니다. 허나 그들은 끝내 요순과 우왕, 탕황, 문왕, 무왕의 정치를 이루진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생긴 패단에 있습니다. 맹자가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는다 했으니 어찌 신이 감히 몇몇 군주의 일을 전하께 아랠 수 있겠습니까? 사병을 두어서는 안 되는 까닭. 둘째, 사병 설치, 대신 예우, 정권 분리, 정방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병을 두는 일입니다. 이에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구,
갑옷, 투구 등 병장기를 개인의 집에 보관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행위가 군주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곧 신하가 사병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군주를 위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려 말 병권을 관장하는 대신들이 패거리를 모아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동수권을 빼앗고는 마침내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초기의 종실과 대신이 여전히 병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여 부모 형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고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 있는 신하의 말로가 좋지 못했으니 단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병권을 걷어들이고 상금부에 병적 기록부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 뒤부터 나라가 징벌할 일이 생기면 장수를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처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뒤 사태가 종료되면 병권은 다시 관청에 돌려보내고 장수는 사저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의 관리를 장수로 삼고 백성을 병사로 삼는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헌데 어찌 지나간 잘못을 되풀이하려 하십니까? 대신을 예로 대우해야 하는 까닭. 다음으론 대신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엔 국용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신을 공경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대신은 임금의 팔다리 같은 존재로서 하늘이 부여한 직위를 같이 지니고서 하늘을 대신해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 때 간사한 소인들이 이를 꾸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서는 대신을 천대하고 모욕하여 먼 땅에서 쫓아내거나 사형을 시켜 시신을 거리에 널어놓았으니 결국은 갓과 신발이 뒤바뀐 꼴이 되었습니다. 홍민왕 때에는 요망한 종 신돈이 멋대로 위력을 부려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혜택을 내려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명망 있는 대신 10명씩을 쫓아냈고 심지어 임금의 명령이라 속이면서 유숙을 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훈구 대신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한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거의 한 해도 걸은 적 없이 여러 차례 커다란 옥사가 일어났으니 대신들이 당한 공경과 재앙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여러 훌륭한 임금님이 대대로 나와 아랫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대신을 존중하여 예로서 대했습니다. 설사 불행히 죄에 빠지더라도 직접 죄를 캐묻지 않고 여러 증거를 들어 죄를 정하게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문을 냈고 그런 다음에야 칙명에 따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대신이 음란하여 남녀 관계에 분별이 없다 하더라도 더럽다 말하지 않으며 그저 발을 제대로 들이우지 못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나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죄 없이 모함을 받아 곤욕을 치르게 되리라고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의정부와 승정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때 정권을 제멋대로 휘두른 권신이 있었습니다. 목종 때는 강조가, 의종 때는 정중부가 나라를 소나기에 놓고선 군주를 바둑알이나 장개알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때부터 권력이 아래로 옮겨져서 임금은 빈 껍데기 같은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일신, 김용무리는 군주의 권한을 훔치고 농락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고 인견미,
여문방은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나라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모두 임금의 결재를 받게 함으로써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배단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육조와 여러 관청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선 반드시 먼저 의정부의 가부를 거친 뒤에 승정원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승정원은 주로 출납만 관장하지만 임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의정부에서 의논하지 못한 사안이라도 아래고서 가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런 미약한 일일 뿐이고 만약 중대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의정부에 보고해야 알게 하므로 승정원이 권한이 크다는 건 지나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방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까닭. 정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때 진양공, 최충원 부자가 4대에 걸쳐 나라를 제멋대로 휘둘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방을 설치하고서는 관청을 사조직처럼 여겼습니다. 적별 있는 하는 자재를 정방의 승성으로 삼고 패거리를 끌어모아 대각에 포진시켜 열흘 만에 100여 개의 관직을 새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뒤 정방은 혁파되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했는데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목가책으로 정무를 처리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렀으니 극도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정방을 설치하지 않고 문무관직의 선발을 모두 이조와 병조에게 맡긴 까닭은 바로 이런 배단을 경계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관리의 선발이란 여러 관청의 공적과 잘못을 따져 품계를 올리고 내리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의 관원 한 사람이 이조와 병조의 일을 겸하며 총괄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조나 병조의 독단으론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항상 모두를 아뢰고 난 뒤에 처리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조나 병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니 어찌 정방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을 고치기 전에 전하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나라는 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임금은 마음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한 사람의 저지에서 나라를 보면 나라는 지극히 크고 한 사람은 지극히 작기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나라를 본다면 나라는 비록 크지만 군주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크기에 큰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로 천하와 나라라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마음을 간직하고 길러야 하며 바야흐로 마음이 싹틀 때 잘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의 온갖 일이 지극히 번잡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다스릴 수 있고 백관이 비록 많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임금님의 마음이 주관해야 할 일입니다. 요순 임금이 삼가고 두려워했고 당왕이 조심하고 두려워했으며 문왕이 공경하고 조심했던 것은 모두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잡으면 간직되고 놓치면 없어지기 때문에 간직하고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고 삶을 지극히 하기 위해선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마음을 국가와 천하의 기틀로 삼았고 동중서는 이 마음을 조정백관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엎드려 말합니다. 요순과 우왕, 당왕, 문왕, 무왕의 마음을 전하의 마음으로 삼으면 그들과 같은 정치에 이를 수가 있고 앞에 네 가지 법에 대해서도 한 당 이후에 생겼던 배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라에 살면서 함부로 대부를 그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 신의 대신의 계책에 대해 어찌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미 임금께서 물으셨으니 신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문을 읽어보니 그들은 역사의 논리 통달에 있을 테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생각해보고 저마다 마음을 다해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변변치 못한 학식으로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만 망령되게 지난 일에 대해선 들은 바가 있고 오늘날의 패단은 본 바가 있으니 어찌 한두 가지 아랠 것이 없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라 마음에 품은 바를 다 말하지 못하고 대략 대답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가 대답합니다.